안녕하세요. 이완재입니다. 아이고, 벌써 1월 다 갔네요. 1월 31일. 아이고, 두렵네요. 이 이야기하기가. 네, 수요일입니다. 이완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이치현에 살고 있는 이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노우에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근데 3년째 지바루 식당이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국수 서빙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치매 환자하고 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장님이 특별히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식당이 이 치매 환자분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일을 망치면 잘 운영이 될 수가 없고 해고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잘 운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도 지었습니다. 주문 틀리는 식당 이래가지고 뭐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요. 이색 식당으로 알려진 거죠. 하기야 요즘 온라인에서 뭐 살 때 랜덤 박스로 뭐 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뭔가 깜짝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정말 재밌다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시니까 사실 뭐 우동 시켰다 카레가 나와도 그냥 재밌네 하면서 그 식당의 맛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일본에서는 무엇보다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이 식당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일본은 고령자가 인구의 30% 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도 600만 명, 굉장히 많죠.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집에 그냥 가둬두거나 시설로 보내서 시설에서 다 관리하기엔 턱없이 이 사회 여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이런 주문 틀리는 식당도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주문 틀리는 식당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치매 환자들 위한 일자리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 주문 틀리는 카페도 생기고요. 목공소도 생기고 세차, 옷감 재단하는 일, 채소 배달 뭐 이런 일들이 다 치매 환자들 위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이 돈 벌려고 채용해서 이분들을 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전에 치매 환자 보호 시설이었던 곳들에서 이런 일자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치매라고 하면은 완전히 능력이 없어서 집안에만 계셔야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시설로 보내서 특별히 관리하면서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돼서 어떤 가족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고요. 할 수 있는 일들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면요. 사실 가족들도 부담이 좀 줄어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분들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관리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 많은 시설들에 투입돼야 될 국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령사회 진행되니까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환자 가족이 인생 갈아 넣어서 이 치매 환자들 간병하는 방식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사회로 받아들여서 일본의 이 주문 틀리는 식당 같은 일터를 많이 만들어서 치매 환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장님들은 직원이 조금 느리게 일해도 그래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손님들은 주문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나와도 놀라면서 좀 수용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배려심이 많은 사회가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본에선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지증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치매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 편견이 너무 커서 그런 건데요. 이런 건 우리 일본에서라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리 사는 모습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바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감세 정책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이게 문제점이 뭔지 따끔하게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모셔서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농산물 수입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수입되고 또는 우리가 또 수출하고 있는지 이것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총선 지금 2달쯤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나왔나요? 그래요.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네. 내놓는 듯한 감세 정책 계속 네.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쏟아내는 감세 발표를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느냐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네네네. 있어요. 네. 좀 특이한 건데요. 요새 민생토론회라는 형태의 부처별 민생토론회에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민생토론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뉴스에서 계속 네. 나오죠. 근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냐면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로 바꿨습니다. 원래 연초에 대통령이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봤죠. 봤죠. 예. 이게 저도 약간의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면요. 투표하셨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무슨 책임감이지?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공약 파기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제가 했었던 제안 중에 하나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대국민 토론회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느 공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그동안 달성한 실적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낱낱이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자리로 부처별 매년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 형태를 좀 바꿔라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도 썼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제 칼럼에도 여러 번 써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저 혼자만 되게 외롭게 제안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해에 또 특이한 행동을 좀 하신 게 부처별 업무 보고를 장관 독대 방식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장관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배석자 없이 하면은 도대체 이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알 수 없고. 보통 관련 국장, 실장, 어떤 땐 과장까지 쫙 배석해서 훨씬 많이 배석하는데요. 아마 배석이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내용을 보고 브리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당시 교육부의 학령 연령 하향 조정이 당시 독대한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바꿔가지고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여는데 가는 곳마다 감세안 하나씩 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감세안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종의 국정 철학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세안은 임기 초에 종합적인 감세안을 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연간 감세안이라도 연간 감세안을 어디 담기냐면은 대부분 연말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다음 연도 경제정책 방향에 다 실립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예, 보통 그게 연말에 실리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연말에 하는 다음 연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1월 4일에 했어요. 1월 4일에. 맞아요.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게 아마 2008년도인가 그때 이명박 정부를 바뀔 때 참여정부 말기에 한 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기니까 철학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를 미뤘다는데 이번은 이제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근데 왜 이유도 밝히지 않았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정책 방향에 없는 감세안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월 4일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없는 감세안이 지금 1월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의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는 다 취합이 돼서 기재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감세안들이 어디 발인지조차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무려 1월 4일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있는 것과 담겨 있지 않은 것들. 지금 방금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쫙 나열해 보면 연말에 했었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있었죠. 요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없습니다. 요거 1월 2일에 증권 개장식 가서 즉흥적으로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1월 4일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 해만 해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 증권거래세 감소액도 1년에 2조 원 정도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로 이렇게 매칭되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한 아주 중요한 세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차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거죠. ISA 이 ISA 우리나라 표현으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가입 조건 완화와 비과세 혜택 강화도 네네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어요. 경제정책 예, 방향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요거는 양도소득세 그 혜택을 갖다가 연장해주는 조치인데 요건 있습니다. 네, 예, 네. 요건 있고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요건 있습니다. 네. 예, 요것도 이렇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 좀 이따 이제 다룰 텐데요. 네. 이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분담금을 원전에서 재검토하겠다. 이거 분담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20조 원 넘는 돈인데, 물론 어떤 거 90개가 넘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없애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은 계획에 담겨 있어요. 없습니다. 네, 요거 없어요. 없고요. 상속세 완화도 없습니다. 예, 상속세 완화 없습니다. 상속세 완화 좀 독특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좀 유명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슈카가 네네네. 이제 한국 네. 그 전석재 씨.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은 그 슈카가 이제 한국 기업 지배 구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지배주주의 좀 잘못된 행위들을 이전에도 유튜브에서 많이 비판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해서 상속세 완화 얘기를 해서 그때 슈카의 표정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 듣는 표정이 네네네. 좀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역대급 이제 다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ISA 이런 얘기들은 그 경제정책 방향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각 부처에서 보통은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 하반기부터 쭉 취합을 해가지고 그 취합된 게 대통령실로 가서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대통령의 정책 방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스크리닝해서 이건 해라 말아라, 방향을 바꿔라, 아니면 그대로 해라, 강화해라, 약화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담당 부처에 보내서 이거 실현할 수 있게 검토해라 해서 다시 올라와서 보고하게 한 다음에 그걸 전부 종합하면 경제정책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런 프로세스인 거죠.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를 근데 이 거쳐야죠. 프로세스를 거쳤다면 지금 이런 현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통령의 입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거 자체를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은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워낙 큰 거라서 요거는 간략하게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 하나에서 아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다시 잠시 소개드리면은 금융투자소득이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은 5천만 원 이상을 넘으면은 그래도 이제 일괄적으로 그 예외 없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요게 가장 큰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그동안 안 해왔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를 해왔습니다. 근데 대주주의 기준이 그동안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쭉 단계적으로 낮춰오고 있었고, 사실 큰 금액을 낮춰왔던 이제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더 낮춰와서 100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 10억이 무슨 의미냐면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대주주로서 세법상 대주주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없으면 과세 안 하고요. 근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종목당 9억씩 1조를 가지고 있어도 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요게 우리의 세법 대부분의 중요한 조세 세금에 대한 것은 법률로서 정해져야 하지만 상당수 많은 것들은
시행령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법률적으로도 탄력세율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류세 탄력세율 지난번에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탄력세율 같은 제도들이 있어서 정부가 나름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 여야 합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갑자기 양도소득세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그 정부가 10억 원에서 50억으로 기습적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항의하고 조금 항의하다 그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10억 원을 보유한 이상의 이제 소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왔는데 그 기준이 50억으로 올라갔던 거죠. 거의 박근혜 정부 한 7, 8년 전 정도의 기준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추진을 폐지하는 이 안은 1월 4일에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없는데 네. 1월 2일에 제가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 기재부는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못 담고 1월 4일에 발표를 해버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통 기재부의 그 일머리로는 이렇게 발표되면 어떻게든 넣는 형식으로 일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반항한 건가? 근데 그 이후에 상속세와 관련된 뭐 대통령의 발언이나 그 몇몇 발언들에 대한 그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면요.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금 그 쏟아내는 감세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몇 차례 기사가 대통령 발언으로 크게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서 아직은 계획은 없다.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발언이 또 나온 게 기사라 혼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혼선이 아니라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게 하면 큰일 나는, 이게 왜 큰일 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그 나름 철학은 다르지만 그 철학에 대한 일관성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재정 지출만 줄일 게 아니라 세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일도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수익 기반을 어느 정도는 물론 보수 정부니까 감세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세를 심하게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또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긴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미 많은 감세 효과로 인한 세수의 그 줄어든 효과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더 줄인다면은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뭐 재정 준칙 이런 것들은 달성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저는 재정 건전성은 추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은 레이건식 긴축을 하는 것 같아요. 레이건은 어떻게 했냐면 80년대 이야기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감세를 확 한 다음에 지출은 늘렸잖아요. 국방비 지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재정 적자가 나고, 그게 나중에 20, 30년에 걸쳐서 미국의 불평등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재정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잖아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게 그런 식의 정책들을 계획적으로 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감세안들을 내놨을 때도 그 여러 가지 기재부가 일종의 분식 같은 거를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보통 세법 개정안이라 그러지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큰 틀의 세제를 개편할 때 쓰는데요. 2022년 세제 개편을 내놨을 때 감세 효과가 앞으로 5년간 13조 원이라고 당시 그 기재부가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방송에 또 출연하는 이상민 나라사람연구소의 연구위원이 60조 원이다. 이제 둘 간에 약간 이제 팩트체크 싸움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재밌는 싸움이었던 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1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약간 이런 질문으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1 더하기 2는 3이죠. 근데 기재부 셈법으로는 2인 거예요. 좀 특이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냐면은 올해 1이 줄어들고 내년에 2가 줄어들면은 올해 1 줄어들었으니까 1에서 더 줄어드는 숫자는 1밖에 안 되니까 1 더하기 2는 2라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민 선생은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계산하니까 30조가 나온 거고, 60조가 나온 거고, 1 더하기 2가 2라고 계산했으니까 13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셈법은 이게 그래서 그때 총액법이냐 누계법이냐 막 이런 식의 막 그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2022년도에 낸 감세안만 해도 지금 6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감세 효과는 이미 65조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작년에 세법 개정안에도 일부 조정해서 또 감세 효과가 한 3조 원 나는 감세 효과가 또 담겼고요. 또 올해 연말에도 상당한 수의 감세 효과가 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한 예정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 그러니까 2023년 세법 개정안의 효과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 그 작년 말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으로도 5년간 30조 원이 그 세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100조 원이 넘거든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초에 작년 세법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고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기지 않은 그런 이제 감세안들까지 다 포함되면은 아마 앞으로 뭐 5년간의 세수입 감소 효과는 뭐 100조 원을 훨씬 훌쩍 뛰어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물가가 굉장히 그 오른 상황에다가 경기가 침체내고 있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올해부터 경기가 좀 나아진다라는 전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민생 경제와 그 내수 소비 지출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세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정부의 그 지출은 그더 줄인다고 하는데 약간 줄이는 수준에 그친다면은 지금 경제의 일관성 자체가 좀 그 아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계획되지도 않은 이제 감세안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런 것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이렇게 따다다닥 발표하고 있는 감세안이 아니더라도 약 향후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다가 무계획적으로 지금 감세안을 거기다 더 쏟아내고 덧붙이고 있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조금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금만 따져볼게요.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종부세하고 취득세, 양도세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줄이겠다. 그리고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그 이제 폐지한다.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완화한다라는 제도는 집권하자마자 도입했고요. 이번 작년 말 세법 개정안에 담겨서 그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는 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네네네네.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내가 그 10억짜리 집을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런다면 그 10억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게 한 60%로 확 줄여버렸거든요. 문재인 정부 90%에서 60%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 그 공시지가라고 아시죠? 네네. 공시지가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공시지가를 시가랑 가깝게 하겠다라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는 방법도 바로 이제 멈춰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 완화의 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부동산 세제의 혜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혜택을 주는 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또 여기에 이제 거두는 그 세 부담을 가지는 이제 대상이 상당히 소수이고 또 상당히 이제 자산가층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제 감사하는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지가 같은 거는 어쨌든 그 세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예. 정해주는 네. 참 굉장히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미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필요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인시투자세액공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아, 요거는 그 이제 투자와 뭐 그 설비나 장치나 이런 이제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이제 세액공제를 더 이제 해주는 제도인데요. 요 제도도 그 작년 말에 연장해서 이 제도로만 지금 그 감세되는 금액이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정말 소수의 대기업들입니다. 이미 많은
그 우리나라의 법인들 중에서 법인세를 낼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익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줄인 회사들은 별로 세금 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한 금액을 이미 이제 거기 그 금액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었는데 그 투자한 금액 때문에 더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가 R&D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이 정말 소수의 대기업들만 혜택받는 제도는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R&D 같은 정책을 줄이는 것의 내역들을 살펴보면은 중소기업 R&D를 줄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예산 항목들을 상당히 줄이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은 대기업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계속 연장해 간다는 거죠. 이게 재벌들과 좀 떡볶이 먹고 다니는 것에 좀 청구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세금을 깎으면 투자가 늘긴 느나요? 아, 그거는 뭐 경제학계 좀 오래된 논쟁이죠. 뭐 레퍼 곡선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경제학자 레퍼라는 분이 냅킨에다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세금이 오르는 초창기에는 그 소득이 이제 그 이제 나중에는 U자 곡선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득이 더 총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도 더 많이 거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근거를 따지고 보면은 그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총생산을 늘릴 것이냐, 기업의 투자를 늘릴 것이냐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가 또 경제학계에서는 더 많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너무 저는 사실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많이 하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많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처럼 정치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네. 그 윤 대통령이 갑자기 한 얘기들 좀 짚어볼게요. 갑자기 했다는 얘기 중에 이제 제일 뭐 덩어리가 큰 거는 분담금 제도 재검토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이거는 정말 딱 그 정도 발언들만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분담금 제도를 전면, 이 준조세 성격에 가까운 분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분담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준조세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준조세라는 표현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준조세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이 어떻게든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조세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근데 조세라는 것은 그 이제 수익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누진적으로 그런 부담하는 조세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자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제 분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세랑은 다른 원칙과 원리가 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가시화가 되면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좀 경계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담금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전체라고 하면 그 20조 원 넘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규모는 굉장히 큰데, 저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분담금 뭐 하나 없애면은 그 분담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담금 그 예산을. 그러면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 붙어서 관련 부처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최소한 뭐 내용이 없더라도 언제까지는 논의를 해서 언제쯤은 구체안을 발표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는 그 전면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체 10%인 건지 50%인 건지 어느 정도 선까지 논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대통령께서 계속 선거 캠페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거 캠페인에서는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방향만 딱 얘기하면 되니까. 유권자들 설득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가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세요? 네. 네.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요. 상속세 완화 얘기가 사실은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속세 완화의 경우에도 이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제를 띄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유산취득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때 그나마 좀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상속세 논의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발언에 뒤이은 뭐 부처의 반응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의 그런 이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으로 간 분이 경제학자시잖아요.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책실장인데, 심지어 대통령께서 상속세 발언한 맥락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을 이제 제대로 못 물려주기 때문에 뭐 주가를 이제 낮추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를 낮추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만 해도 상당히 반박의 여지가 많은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싸는 것보다 싼 게 낫지만 상속세가 뭐 영원히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재벌들에게는 계속 더 싼 게 낫죠. 그래서 좀 상속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다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고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갖고 많이 가져가야 되는 회사의 지분을 이제 주가 가치를 높일 그런 요인들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발언한 취지와 배경 자체가 좀 굉장히 빈약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뒤이어서 부처나 대통령실에서 좀 계획을 발표하고 뭔가 이후에 이제 취지나 근거들을 발표하는 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유산 취득세와 상속세 논의는 상속세를 어떻게 보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형태는 돌아가신 다음에 다 상속세 하는 것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에 최대한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세를 부과를 이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게 당시 2년 전에 유산취득세 논의였는데 그건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논의의 배경과 취지 자체는 이런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뒤이은 후속 논의가 좀 나오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다시 실현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세수 부족 문제 이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세수 구조폭이 당연히 이제 가장 큰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발표하고 시행하는가라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방향에 걸맞는 조세 재정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맞게 지금 최근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가를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나름 해보려는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에 그쳤지만 임기 초에 100년 대계 조세 재정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번 짜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런 시도는커녕 오히려 기존 철학에 부합하지도 않는 정책들을 지금 연초에부터 막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잡고 앞으로 2, 3년이라도 좀 계획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이 계획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감세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어봤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식량 자급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중에서, 먹거리 중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수입해서 불안한 건가? 아니면은 너무 적게 수입하고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밥상 위에 있는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재작 소장님 이 분야에서는 가장 정통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코너명도 바꿨어요. 우리 K-농업 리부팅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농업을 다시 부팅을 해서 새로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대안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재작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잘하세요? 요즘 여러 방송에서 아주, 진가를 알리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식량 자급률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꽤 많이 수입한다는 건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금액으로 치면은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경제 규모보다도 식량 수입 규모가 훨씬 크죠. 어... 네, 근데 이 식량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식량 수출 대국들이 또 수입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미국은 식량이 많이 생산하니까 수출만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또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아... 네,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세계 3위의 수입국이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선진국들은 보면은 이렇게 농산물도 비교 우위라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곡물을 잘 생산하는데 곡물을 생산하고 과일을 잘 생산하는 과일을 생산하는 거죠. 아... 그 이전에는 뭐 이제 곡물도 생산하고 과일도 생산하고 해서 한 나라가 자급자족을 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경제가 이제 자유무역이 되면서 네네. 비교 우위론이라고. 우위로 옛날에 작동하게. 리카도라고 배웠습니다. 네네. 그게 작동한 거죠. 광공학이 작동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타깝게도 토지가 경지 면적이 인구 숫자에 비해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됐죠. 아...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450억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아, 450억 달러면은 1,000억 1조 10조 하니까 한 50조 원 넘는 50조 원 금액이네요. 넘는 돈이죠. 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통념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들 다 먹고 남아서 수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럽 같은 나라들도 보면은 선진국들은 되게 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평야지대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좋고. 근데 또 사과라든가 이런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비싸지면 농업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아,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망고 같은 것도 맛있잖아요. 네. 이런 거 맛있는데 바나나도 먹어야 되고 네. 이런 과일들은 또 기후대에 생산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네. 소득이 올라가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과일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선진국은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점심시간에 굉장히 배고파집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곡물은 훨씬 더 이게 사람 손이 덜 가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선진국들이 더 많이 수출하게 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곡물을 생산하기 유리한 조건은 뭐냐면은 기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이 스튜디오보다 더 큰 농기계들이 이제 다니면서 밭을 갈고 이제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농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선진국들이 대개 다 이제 그 농업 생산력이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거든. 기후도 좋고 땅도 비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다 과일을 심어도 되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대개는 이제 그 곡물을 많이 심고요. 그리고 개도국들은 이 대개는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 건조지대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곡물을 생산하기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싼 농산물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고 곡물은 수입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이제 갖춰졌고 우리나라는 둘 다 부족했었는지 곡물도 많이 수입을 하고 이제 육류라든가 이제 과일도 많이 수입하고 수입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대규모로 네. 이 수출을 하거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 나라는 되게 사람들이 바나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또 쌀이나 밀은 또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되게 그런 나라는 식량이 수급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곡물이라는 거, 곡물은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때 값이 싼 편이거든요. 상당히 값이 저렴한데 예를 들어서 곡물을 생산해서 이제 가족이 겨우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이 개도국의 농가 입장에서는 비싼 뭐 바나나든가 아니면 망고 같은 걸 생산해서 이제 이거를 차라리 곡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개도국이 식량 위기에 더 심각하게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까 또 이 비교 우위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면 리카도가 비교 우위론을 얘기를 해서 네. 다 각자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생산해서 다 교환하면은 네네. 그게 제일 최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생산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살고 그냥 경공업 하는 나라들은 못 살고 거기 고착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또 반론이 있는데 농업에서도 그런 게 있지는 않나요? 농업에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게 평소에 그 자유무역이 굉장히 원활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뭐 그냥 싼 거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곡물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못 살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바나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팜유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먹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위기에 이제 취약해지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흑해에서 이제 곡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곡물을 가지고 흑해항을 봉쇄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지렛대로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바나나라든가 이제 뭐 망고 같아서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서 네.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는 바나나나 망고 생산하는 국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처럼 이렇게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에 가깝습니까?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농업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이었잖아요. 논을 만들고 벼를 심어가지고 이제 쌀을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의 농업의 주력이었고 밭에다가 생산되는 것들은 보리나 이런 것들은 곡물의 일종이니까 나머지 채소라는 게 사실 변변한 게 없었거든요. 뭐 배추 정도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농업은 오히려 어떤 쪽에 가깝냐면은 소득의 대부분을 사실은 그 쌀보다는 네. 주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고기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대부분 가져갑니다. 아, 한 80% 정도의 소득이 쌀이 옛날에는 쌀이 절반이 넘었을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 20% 이하로 떨어졌고 나머지 80%가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육류고 절반 정도가 원예 작물들. 아. 이게 이제 농가 소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훨씬 더 바나나 국가에 가깝다고 바나나 볼 수- 국가에 가깝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하던 뭐 파프리카니 뭐니 이렇게 막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좀 그런 류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스마트팜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 파프리카고 파프리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대체로 일본으로 많이 가는데 네, 그런 원예 산업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아. 곡물이라는 게 사실은 땅도 이제 넓은 농경지가 필요한데 원예 산업은 이 파프리카 같은 것들은 이 온실에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좁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생산성을 굉장히 높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까 농업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곡물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수입하고 얼마나 자급하고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가 대충 뭐 연도마다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 2,100에서 한 2,200만 ton 정도를 이렇게 소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거는 대략 한 20% 해가지고 400한 230만 톤 정도 우리나라에 생산되고요. 아, 나머지 대부분은 그러면은 1,700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고 쌀은 남는다고 그러던데? 쌀은 좀 남는다고 그러죠. 이게 쌀이 많이 생산되고 남다기보다는 쌀은 이제 한 90년대 이후로 거의 생산량이 거의 약간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줄어들고 있는데 쌀은 남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되게 옛날에는 밥 공기가 이만했잖아요. 네. 밥 공기가 거기다가 반찬 몇 가지 먹는 게 이제 우리 식사의 대부분이었고 고기는 가끔 먹는데 네.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은 국민들이 끼니 때마다 그 육류 섭취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졌고 거기에 이제 쌀 대신에 이제 빵 섭취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이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아, 쌀이 많이 안 먹게 되면서부터 네, 네, 네. 이제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제 쌀만 남게 되는 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것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쌀은 어쨌든 남는데 네. 그러면 뭐 콩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네. 뭐 곡물 중에 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량을 보면 이제 대체로 보면은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옥수수거든요. 네네. 거의 1,200만 톤 정도가 수입을 합니다. 네. 옥수수가 이제 대부분 사료로 사용되고 있죠. 네. 닭이라든가 돼지를 키우는데 대부분 다 이제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고 일부 이제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밀이 2021년 기준으로 한 440만 톤 정도 수입됐거든요. 네. 밀 같은 경우도 한 100만 톤 정도는 이제 100만 톤 이상 정도는 대체로 사료로 사용됩니다. 네.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밀들은 돼지를 키우고 이런 데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품질 좋은 밀들은 이제 빵이라든가 국수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게 한 300만 톤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두유 기름을 짜거나 콩기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대두박 이 닭사료 같은 데 쓰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20만 톤 정도가 수입됩니다. 지금 100만 톤, 1000만 톤 그러니까 지금 감이 좀 또 도시 사람이라 가지고 감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 그러면 자급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60만 톤이다를 생각하신 다음에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은 네. 이게 예를 들면 콩 같으면 3분의 1 정도구나. 밀은 조금 더 많이 수입하는데 실제로 먹는 건 좀 작구나. 옥수수는 한 서너 배, 3배 정도 많이 수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자급률은 이제 예를 들어 전체 곡물을 비교하면 이제 약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중에 우리가 직접 먹는 거는 밀하고 콩하고 그다음에 쌀 정도가 우리가 직접 먹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얘기하면 이제 처음 말씀하셨듯이 45%쯤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밀하고 그러니까 쌀은 근데 자급률이 거의 100%인 것 같고요. 남는다고 하니까 네.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밀이나 옥수수나 뭐 쌀도 사실은 이제 100%라고 얘기하는데 WTO 협정을 체결할 때 40, 현재는 몇 해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40만 ton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남든 모자라든 상관없이 무조건 40만 톤을 사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쌀은 한 36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네네. 400만 톤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더 과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막걸리를 만들거나 다른 이제 쌀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이게 초래된 문제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급률 그러면은 밀 같은 경우는 뭐 1%가 채 안 되고요. 아예 없네요. 네, 그 일반 1%뭐 그래 요즘 조금 늘리니까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우리가 먹는 콩 되게 두부로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 30%좀 되고 네. 아니면 전체로 다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것도 옥수수 옥수수는 밀 이제 같은 수준. 밀보다는 조금 나은데, 밀보다는 나은데. 네.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옥수수는 사실 우리가 식용으로 거의 먹질 않잖아요. 네네네. 간식으로 갖고 먹는 정도. 그러니까 옥수수는 이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비교할 것도 없이 네.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군요.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콩밭은 외국에 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콩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네네. 기름을 짜는 데 중요하고 동물을 키우는 데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물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두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요즘 콩들은 외국에서 재배되는 것들은 GMO 작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GMO 식품은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재배하는 것 중에 재배하는 건 아니면 우리나라의 GMO 식품으로 판매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GMO는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콩 기름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GMO로 재배된 콩일 수가 있죠. 옥수수 같은 것도 GMO된 옥수수인데 이게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대부분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쌀은 먹는 것 중에서 쌀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곡물은 대부분 다른 나라 수입산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거꾸로 아까 우리나라 한 수입액은 1년에 한 50조 원어치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수출 아까 그 선진국들은 왜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출도 그만큼 많이 합니까? 야, 이게 좀 이거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농업계에서 별 할 얘기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2022년 기준으로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양이 한 486억 달러를 수입했거든요. 네. 486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수출은
88.2억, 8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식품 부분에서 무역 적자가 한 397억 달러, 거의 400억 달러쯤 되죠. 네. 그 먹고 마시는 거에서 엄청나게 이제 거의 4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안보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외부 물가 변동에 다른 나라 사정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하나요? 대체로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대개 서너 개 나라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거든요. 콩 같으면 대개 브라질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밀 같으면은 호주, 미국, 그 다음에 저 유럽에서 조금 수입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정도고, 네 그렇습니다. 옥수수 같으면 되게 그저 여러 나라에서 네. 주로 이제 미국, 저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서 수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경우하고 뭔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다른 점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식량이 이동하려 그러면은 이 굉장히 큰 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네. 이 8톤 트럭으로 이 엄청난 양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되게 몇백만 톤, 몇천만 톤 이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이 식량을 움직이려 그러면 되게 5만 톤에서 8만 톤짜리 이렇게 벌크선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배들이 이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산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 지나는 루트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오는 건 되게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오고 유럽에서 오는 거는 저 터키 해협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을 지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스웨즈 운하를 스웨즈 운하를 지나서 그다음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서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식량 생산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을 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식량부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식량의 거의 뭐 예를 들어 홍해 쪽을 지나는 그 식량이 그 한 보고서를 보면 30%가 그쪽을 지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서 그만큼 많은 양은 아닌데 대개는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 곡물의 만약에 30%가 이렇게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네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이 지금의 이제 그 수에즈 사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식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글로벌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티 반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예멘이 지금 어떤지 이런 거를 계속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산물 수입 루트도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채덤 하우스라고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더라도 공급망의 어떤 이렇게 병목 지점이 있잖아요. 초킹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보고서들을 내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가장 취약한 국가다. 식량 수입하는 양도 많고 대부분 그쪽은 이 초킹 포인트라는 걸 대부분 지나다녀야 돼. 위험한 지역을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그 보고서에서 제시하기로는 왜 한국, 일본 니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에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생각나는 게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이쪽에서 더 많이 수입하면은 훨씬 낫지 않나요? 중국, 동남아는 앞에 말씀드린 중국은 이게 자기 식량 자급률 자체가 네. 곡물 자급률 자체가 90%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85%,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중국이 가장 최대 식량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톤 넘게 하거든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콩 수입량만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곡물의 5배 양을 대체로 브라질하고 미국에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이 자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중국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식량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미국하고 함부로 못 붙을 거다라는 그런 배경에는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이것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부터 자체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뭐 몇억 달러, 몇천억 들여서 만들었던 공원을 다 갈아서 다시 농지를 받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제관계가 불안해질수록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수입망이 문제가 되고 중국 같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생산할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니, 뭐 인도나 동남아 쪽은 어때요? 그쪽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나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주로 아시아권이죠. 네네. 아시아권은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가 남고 있는 쌀이 대부분입니다. 곡물은요. 네네네. 그 옥수수 같은 것도 좀 하는데 뭐 이게 수출할 만큼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그 곡물 수출품들은 쌀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쌀이 남고 있으니까
별로 수입할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그런 나라에서는 육류 같은 경우는 검역 문제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또 가격이 비싸고 그 육류는 또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는 되게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과일이나 아니면 팜유 같은 것들이 동남아시아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중국 같으면 이 나라에서는 곡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보다는 주로 채소를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죠. 네. 그래서 배추도 많이 양념 그 절인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과일류들 이런 것들 채소류들이 주로 고추, 말린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주로 값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무역 구조들이 이제 국가마다 이렇게 다르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수출액은 굉장히 작기는 한데 수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고 뭔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뭐 여지가 있습니까? 어때요? 앞에 88억 달러 정도 우리가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농식품이. 네네. 근데 농산물은 사실은 1위에서 10위까지 품목들이 있는데 농산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농식품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과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1위에서 10위까지 수출하는 게 1위가 뭐냐면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요? 네. 연초를 담배를 제조한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농산물이죠. 폐암을 수출하고 있는 건가요? 담배가 1위고 그다음에 라면이라든가 음료는 이제 그 요즘 일본 사람들이 그 발포 맥주라 그러죠. 도수 없는 맥주. 네. 이거 만약 일본으로 그게 많이 수출되고 있고 맥주 같은 것들이 이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라든가 인삼류, 그다음에 설탕 가공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김치도 있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농산물 관련되는 품목은 김치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인삼 같은 거에 또 연결되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 와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대부분이죠. 네. 그 실제로 농산물은 사실 이게 크질 않습니다. 크질 않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중에 그럼 1억 달러 넘어가는 농산물이 있느냐? 없는 거죠, 이게요. 1억 달러면 1,000억 정도 넘는 농산물. 근데 그 정도 한 품목에 품목에 네, 그 정도가 없이 없다. 네, 작게 수출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답니다. 아주 소소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입 많이 하고 수출은 굉장히 작게 하고 내부에서 생산을 하긴 하는데 주식인 쌀 정도는 생산이 어느 정도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는 이런 구조. 그렇죠. 인 그리고 건가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를 주냐면은 우리나라 가격이 굉장히 이제 들쭉날쭉하는 걸 파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기후 문제 때문에 채소라든가 과일은 들쭉날쭉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은 더군다나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들쭉날쭉한 게 더 커졌잖아요. 진폭이. 그러니까 원래는 사과값이 너무 싸고 어떤 애 배추가 너무 비싸고. 근데 이게 가장 좋기로는 뭐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남으면 언제 수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족하면 수출을 줄이면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안정시킬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수출과 수입이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면 가장 좋은 시스템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이제 배추 같은데 이거는 중국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는 생산하는 국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 어떤 애는 또 너무 많이 생산되는 애가 있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메꾸려고 그죠? 그런데 어느 해 날씨가 좋아가 많이 생산되면 갑자기 또 금액이 폭락하는 거죠.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막상 또 수출하려면은 이게 수출망이 있으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양을 뭐 10,000톤, 20,000톤 하다가 뭐 5,000톤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수출 안 하던 걸 갑자기 많이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또 그래서 좀 수출에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부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늘면 좋긴 좋은데 식량 안보 관점에서 보더라도 늘려야죠. 늘려야 좋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하다가 우리가 좀 값이 오르면 멈출 수는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인도 같은데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바스마티 수출 금지했잖아요. 맞아요. 어느 네. 나라든 간에 이제 국제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대부분 물건을 너무 많이 수출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유통업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 들썩거리니까 대개 수출을 금지를 시켜놓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항상 이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느 쪽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런 수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비바람을 그냥 이렇게 지붕 하나 없이 바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의 이 밥상의 안보 뭐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에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한 모델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농업을 좀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벤치마크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네덜란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정책들이 사실 네덜란드 거를 그대로 카피해 왔거든요. 푸드밸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시드밸리 들어보셨고. 네네네. 그리고 무슨 클러스터 맞아요. 들어보셨죠? 클러스터. 네. 이게 전부 다 네덜란드에서 들고 온 거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들고 온 것들인데, 그래서 그 네덜란드를 벤치마크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을 대부분 다 네덜란드 온실을 다 가져온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를 보고 배워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이게 전 세계에서 농업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자체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은 미국도 네덜란드를 배우자고 네. 많은 보고서들이 미국에서 학생들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배우려고 많이 가는데 제 느낌은 좀 이렇게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와 구조가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형은 굉장히 많이 뺏겨왔잖아요. 네덜란드의 온실이나 네덜란드의 어떤 스마트팜 시스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도들, 푸드밸리, 시드밸리, 무슨 클러스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처럼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덜란드 농업이 강한 이유는 그 나라들이 보면은 이런 뭐 우리가 보면은 골든 트라이앵글 그래가지고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민관 협력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같이 모여가지고 농업 어떤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 정부는 굉장히 강하고 근데 농가들은 규모가 작고 취약하고 농업 기업들이 거의 이제 영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하지만은 네덜란드처럼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죠. 근데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걸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은 배워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이 좀 적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덜란드도 넘사벽이면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덜란드 넘사벽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 내용은 나중에 더 풀어가지고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가 이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싱가포르는 사실 땅이 거의 없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식량 자급률이 1% 뭐 겨우 넘어갈까 뭐 이런 정도의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가 보면은 2030년까지 자기 나라의 자급률을 30%까지 올리겠다고 이걸 30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식량 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급률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양계라든가 물고기 양식이라든가 스마트팜 같은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여기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위치에 있고 산이 많고 토지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지리적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만의 이제 그 나름의 최선의 정책이 있고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는 곳일수록 사실 더 많은 혁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네덜란드였거든요. 네덜란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로 치면. 근데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로 가지고 어디 보면 세계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근본적으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네덜란드만큼 혁신적인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네덜란드를 배우고 싶고 또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좀 더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할지는 다음 시간에 차차 한번 더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입 농산물의 문제 그리고 식량안보 어떻게 좀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남재작 소장님 모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내일 또 이정환 대표, 강정수 박사 모셔서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에 끝내주는 컨텐츠 갖고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